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 지구를 소유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등 중동 주요국들이 일제히 반발했고 유럽연합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발언의 전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서 우크라이나전의 종전 협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AI를 AI로 잡겠다. 경찰청은 허위 정보 판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딥 페이크와 딥 보이스 범죄 그리고 AI가 만든 가짜 뉴스를 구별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오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이어 이번엔 난데없이 중동의 가자 지구를 인수해서 표현은 오큐파이, 거의 점령해서 장악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지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 초청한 해외 정상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인데요. 그와의 공동 회견을 하다 나온 이 문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U.S. will take over the Gaza Strip, and we will do a job with it too. We'll own it and be responsible for dismantling all of the dangerous unexploded bombs and other weapons on the site, level the site and get rid of the destroyed buildings, level it out, create an economic development that will supply unlimited numbers of jobs and housing for the people of the area. 네, 그야말로 깜짝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가자 지구를 누가 돈을 받고 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의 이 얘기는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하듯이 남아있는 폭탄이라든지 불발탄을 제거하는 책임도 이제 미국이 점령을 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자를 재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재건해가지고선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지중해랑 근접한 지역이니까 그렇죠. 가자 지구가 그러다 보니까 중동의 리비에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자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취임하자마자 첫 정상회담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하고 했는데, 이러한 그 트럼프의 생각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라는 점이고요. 네. 이 지역과 관련해서 또 다른 카운터파트가 하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아예 지금 무시한 상황이라고 봐도, 왜냐하면 지금 하마스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조르단이라든지 이집트까지 지금 반대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또 강제 이주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트럼프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네타냐후가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라는 것은 지금 겉으로는 미국이 점령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그 막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구성을 제기하는 데는 또 트럼프의 또 한 가지 야망이 있어요. 노벨 평화상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자지구, 그다음에 한반도의 북한과의 협상,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일 것 같은데, 셋 중에 하나는 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하는 것인지 네. 지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 많죠. 실제로 이 아베 전 총리 때 일기 때 노벨 평화상 추천을 받았다가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모 정치인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당장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180여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 과연 이들은 어디로 보낼지, 또 보내는 것 자체도 큰 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낸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국제 정치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 정형화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지 그런 생각에 더해서 지금 후보지가 이집트하고 요르단이거든요. 근데 요르단과 이집트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유태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제 이주해가지고 대재앙이 일어난 낙후바라 상황인데요. 그러죠? 네. 네. 그런 상황을 또 연상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과연 그 중동에서 또 다른 화약고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폭탄을 제거하든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돈이 들어가요. 엄청나죠. 인력이 들어간다라는 건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미군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가뜩이나 이 돈 문제에 민감한 트럼프가 그걸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아마 아랍 쪽에서는 이스라엘과 트럼프 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모종의 미략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네. 네. 자, 이런 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랍의 맹주 사우디를 중심으로 된 중동 5개 주요국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EU도 반발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랍 5개 나라,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까지 해서 5개국 외무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좀 반발을 했고요. 이들이 공동 성명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를 떠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가자지구 재건을 지금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건데 가자지구 재건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거다 직접 이 부분을 강조.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심지어 이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국기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우디 측은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 이스라엘은 국기 정상화 안 할 거야라고 이제 강력히 경고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엔도 그렇고 유럽 연합도 그렇고요. 이거는 일종의 인종 청소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였죠.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했고 이제는 엄연한 남의 나라 땅인 가자지구까지 넘보자 트럼프가 뭐 부동산 업자처럼 행동하며 국제사회에 공인 해법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이것까지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와요. 네, 국제사회 공인 해법이라 함은 1947년에 유엔이 통과시킨 두 국가 해법이고요. 이거 자체가 또 상당히 그 아랍에서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중동 전쟁을 몇 차례나 치르지 않았습니까? 6차 했죠. 예. 그래서 1993년에 클린턴 중재안이 나왔고요. 그 중재안에 따라서 소위 그 웨스트뱅크하고 가자 지역에 팔레스타인 독립국을 세워서 평화 공존하자라는 것이 이제 공인된 해법이거든요. 이른바 그 서안과 가자를 독립한다. 네, 오슬로 협정. 그런데 이거 자체를 무시하면서 이제 트럼프 해법을 만든다는 건데 트럼프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이 지역을 소위 새로운 리비에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하고 근접한 새로운 어떤 휴양지로 만든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이 해안만 보면 좋아하는 게 트럼프죠. 김정은에게도 원산 그 해안 이게 리비에라가 이탈리아 지명인데 어딜 가나 그 해안 관광지를 리비에라라고 합니다. 원산을 보고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여기도 한국의 리비에라 되겠다 이런 얘기했었죠. 자, 그동안 숱한 인명이 사상됐고 엄청난 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중재로 휴전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피해는 막대했죠? 예, 준비된 표를 한번 보시면은 들으시면 이해하시기가 좀 나으실 텐데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게 좀 CG가 좀 나오죠. 2023년 10월 7일입니다. 이때 막 그때 뭐 기억납니다. 예, 뭐 저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예. 했었죠. 그때 민간인들 1,200명이 사망을 했고요. 250명 정도 납치해서 지금 이제 납치했던 사람들 일부 좀 풀어주고 있긴 하죠. 근데 그로부터 20일 뒤에 이제 10월 27일부터 이스라엘 본격적으로 이제 지상 작전에 착수해서 이제 그 이후 1년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충돌 또 뭐 폭격, 뭐 사상자 발생 이런 것들이 이어졌고요. 가자 지구에서만 4만 6천 명이 숨졌고 10만 명 이상이 다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면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뭐 주택, 그다음 각종 건물,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인프라들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거의 모든 주택 다 손상되거나 파괴됐고요. 당연히 집이 파괴되는데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이미 발생한 상태입니다. 특히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은 공격 대상을 하마스에서 이제는 눈에 가시였었던 헤즈볼라나 예멘 후티 반군까지 좀 확장을 한 그런 상태고 그렇죠. 미사일 공격하고 그랬죠. 심지어는 작년 후반부에는 하반기에는 이제 이란과 이게 또 중동 전쟁이 다시 벌어지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서로 미사일 공격을 좀 퍼붓고 하는 그런 아마 뉴스가 있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후 나서 이제 급작스럽게 사실 강제 휴전 비슷하게 좀 되긴 한 상태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동에 조금 잦아들던 이런 불안감이 다시 좀 고조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자 고향을 떠났던 팔레스타인인들 폐허뿐이지만 그래도 고향인 가자지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네, 저게 이제 해안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그 가자지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거리가 원래 저희가 집들이 다 좋았습니다. 도로는 없고요. 그 식수도 지금 없어서 거의 뭐 오염된 물을 겨우겨우 먹는 그런 처참한 상황입니다. 저게 좀 오염된 물이에요. 제대로 된 물이 아닙니다. 네, 아이들의 참상도 말할 수 없죠. 자, 5년 전 가자지구의 모습을 한 지점에서 찍은 두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비교해 보면 이게 그야말로 한 땅이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당과 지옥 같죠? 그러겠죠. 사실은 저희가 좀 전에 이제 영상으로 보신 거는 이미 이제 파괴가 된 가자지구의 모습을 보시는 거고 좀 이따 이제 사진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정말 5년 전에 이랬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저 정도로 위에가 이제 같은 앵글의 위성 사진인데 집들이 번듯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저런 식으로 좀 멀쩡한 그런 도시 하나가 지난 한 1년 4개월 사이에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은 뭐 폐허 더미가 됐습니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사람이 한 군데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를테면 좀 비를 피하거나 이런 걸 피할 정도의 그런 공간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실제로 뉴욕 시립대 등 일부 대학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 가자지구 내 건물 59.8% 거의 60%가 파괴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상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파괴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도로도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질 않으시죠. 그러니까 도로도 거의 한 70% 가까이 손상되거나 파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없어지고 다 흙땅이 됐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자지구가요, 딱 우리나라 세종시 정도 사이즈거든요. 360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도시 인프라가 보시는 것처럼 거의 다 파괴된 상황이다 보니 앞서 이제 재건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좀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하는데 지금 유엔에서만 추산한 게 58조 한 60조 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은 돈을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이것도 분명히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때 자기네가 와서 점령을 해서 그 안에 불발탄이 뭐 이런 거 다 제거하겠다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이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저 주민들이 돌아가서 집도 아마 파괴가 됐겠지만 잘못하면은 불발탄이라든가 지뢰 때문에 또 혹시 또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갑자기 트럼프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왜 그러죠? 일단 가자지구 환자들 수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또 2017년에도 시리아 난민 유학생 수용을 언급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적으로 아주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이 일본 총리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일본의 국익의 우선순위에 가자지구는 저 멀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곧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마음에 드는 한마디를 하면서 실제로 일본의 이해관계가 있는 거는 중국 문제, 그렇죠. 그다음에 생각구, 영토 문제.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래서 취임을 하면은 일본과 전화해서 일본 총리가 아예 그 교과서처럼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생각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일단 그 미국이 원하는 가자지구에 대해서는 듣기 좋은 말을 한마디 네. 해주고 자신의 국익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건 아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기 재건한다 그러잖아요.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일단 그래도 하나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제 투자할 때 또 투자에서 또 투자 순위에서 앞순위를 받으려면 이렇게 그 같이 밴드웨거닝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일단 트럼프가 모으는 악대마차에 바로 뒤에는 서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번호표 받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해석도 하셨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원래는 스트롱맨 정도였는데 관세맨, 여기에 미치광이를 뜻하는 매드맨까지 별명이 붙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확장주의자로 불리게 된 이유 갈수록 지금 늘고 있어요. 예, 일단 뉴스로 마무리분들께서 최근에 많이 접하신 건 그린란드 얘기일 거고, 그다음에 멕시코만을 뭐 미국만으로 하겠다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당선인 시절이었죠. 캐나다 트루도 총리 만났을 때는 미국의 주로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게 어때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여론에 큰 또 질타를 받기도 좀 했었고요. 이제 또 파나마 운하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히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또 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굉장히 크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직접 장남 주니어를 보내길 정도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나마 같은 경우도 루비오 국무장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방문한 데가 이 파나마일 정도로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신확장주의 전략인 거죠.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는 데서 갖고 있는 협상술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좀 압박을 해서 거기서 얻어낸 다음에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소위 말하는 마가 또 미 우선주의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런 걸 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사업가 트럼프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 국가를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을 전 세계를 운영하는 이런 데에서도 이런 경영 전략이 그대로 좀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 유력 언론들도 폭스뉴스 정도를 빼고는 비판 일색입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긴 하지만 탄핵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 대통령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지지를 볼 때 50%보다 내려가면은 그거는 좀 안 좋은 신호를 보거든요. 내각 책임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취임 후에 여론 지지를 보면 다른 대통령들과는 달리 40%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상원이나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년 후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2년 후에 하원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또 상원 3분의 1이 바뀝니다. 그때 얘기고요. 관세 지금 정책을 해서 관세맨 소리를 듣는데 그것 때문에 물가, 특히 생필품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국민의 불만이 커진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요. 특히 가자지구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동안에는 친이스라엘이라는 기조가 굉장히 유지됐는데 네탄야후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미국의 젊은 사람들, MZ세대가 생각이 달라요. 싫어하죠. 그리고 나름대로 팔레스타인의 어떤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좀 반영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데 과연 트럼프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빠져나가면서 딜메이커가 되느냐를 지켜봐야 되겠죠. 1, 2년 걸릴 거예요. 탄핵되려면.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 2년 뒤 중간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동안은 완강하게 거부해왔던 푸틴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표명했어요. 예, 지난 4일 날은 영국의 한 언론인과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 이후에 어떻게 보면 좀 뭔가 태도가 좀 변하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언급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푸틴 대통령과 직접 대화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네 참여자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명, 네 나라. 그렇죠. 네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라라고 생각하면 일단 당연히 뭐 당사자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가 포함이 되는. 그럼 나머지 두 군데가 어디냐? 뭐 충분히 뭐 유추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유럽연합과 미국이 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한 기자회견에서 종전회담이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참여하는 나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미국일 것이다. 이미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네 참여자는 결국 이 네 나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러시아 특유의 방법, 받아치기인데 푸틴 측, 크렘린의 반응은 일단 좀 시큰둥하죠. 자기네가 좀 전황이 되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시큰둥할 수밖에 좀 없는 거고요. 근데 표현이 되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도 대통령이 한 얘기인데 일국에
빈말이라고 이렇게 치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요. 이게 그 왜 이유가 이렇게 빈말이라는 표현까지 쓴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이 크렘린궁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협상 준비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젤렌스키가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 놓긴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사이 안 좋을 때 3년 전에 저런 법을 만들어 놨어요. 예,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2년 전쟁 이제 직후죠. 이런 법을 아예 만들어서요. 이걸 이제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우리 대통령 만나려면 너네 법부터 바꿔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듯한 표현을 좀 쓴 거로 이해가 좀 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관심이 많은 게 아까 우리 정 의원 말씀처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주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막대한 히토류, 반도체라든가 휴대폰 부품에 아주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눈독을 잔뜩 들이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아마 우크라이나가 땅도 비옥하잖아요. 아, 그 밀 농사 잘 되죠? 네, 그 아주 흑토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히토류라고 하는 거는 이 첨단 산업에 매우 필요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러는데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 왜냐하면은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좀 이렇게 그 소위 뭐라 그럽니까? 개발해주면 예, 개발해주면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전쟁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4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출구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는 미국이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 또 요번에 이렇게 해서 종전이 되면 히토류도 자원 개발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나올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트럼프가 오히려 히토류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젤렌스키로서는 고마울 수도 있죠.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선 그 어떤 식으로든 푸틴을 압박해서 종전을 하고 또 종전하는데 지금 그렇게 젤렌스키에게 유리하지 않는데 쿠르스크 같은 지역을 또 이제 그 젤렌스키가 점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지분을 확보한다면 젤렌스키로서는 미국도 원하고 또 우리 자원 개발도 되고 전후의 재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국 국민들한테 설득할 방법이 되겠죠. 네. 6.25 때 정전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고지전이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평원이지만 지금 그 히토류니 뭐니 마지막 한 뼘의 땅까지 좀 더 얻은 상태에서 종전을 하려는 양측의 기싸움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 미국 의회에서요. 한반도 종전선언 법안이 다시 발의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예요. 미국 민주당이니까 야당에서 나온 그 발의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미국과 북한 간에 연락 사무소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로선 달갑지 않아요. 핵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미국하고 북한이 우리의 어깨 너머로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칫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공화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야당에서 나온 얘기고 네. 이게 이제 또 나온 얘기인데 공화당, 주류인 공화당과 트럼프는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니죠. 트럼프는 오히려 이제 같이 거기에 얹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해서 평화 비슷한 거를 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네.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게 역시 또 목표이다 평화상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거 잘 가름말을 타야 돼요. 네, 그렇군요. 자, 이 문제를 놓고 한국계 의원들, 연방 상원에도 한 명이 있고 하원에는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도 소속 정당, 이념, 이 철학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의 앤디 킴이 하원에서 이제 상원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원 때 같은 공동 발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앤디 킴 같은 민주당 의원이 바로 이제 종전과 관련한 법안을 또 주도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한미 간의 연합 훈련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한국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빌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킨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 비핵화 없는 종전 선언은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네. 이 영킴은 트럼프의 속을 지금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국내 정치적 상황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신줄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네. 우리 정전 의원 같은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오김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AI. 지금 어딜 가나 요즘은 AI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이를 활용한 범죄의 심각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는 우리나라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AI로 AI를 잡겠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피싱 범죄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 끊고 의심하고 확인하세요. 범죄 기록도 남을 텐데 할 거야? 네, 이번 주제는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경찰청이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허위 조작 콘텐츠를 인공지능으로 판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계획을 밝혔네요. 네, 경찰청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소위 말하면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뭔가 그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 또 피해자 방지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91억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콘텐츠 제작을 이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7년 9월까지 약 3년간 이 공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이 수사 콘텐츠를 만들어서 피해 방지라든가 신속한 수사를 하기 위한 이런 방안을 공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저희가. 자, 어떤 AI 기술들을 여기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뭐 텔레그램이나 다크앱,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요즘 메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범죄에 기반한 이런 워딩,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이 채집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흔히 사용하는 기술인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서 결국 여기에 대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I 기술로 데이터를 원래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집을 한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범죄에 관련한 그런 것들을 채집을 해가지고 이 대응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이게 이 가짜 뉴스를요, 삭제를 하는데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요금이 다 책정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돈이 상당히 든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이 가짜 뉴스를 삭제하려면 예전에 보면 이제 인터넷 장사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장의사. 예, 이런 부분들 이제 유명인들 같은 억대의 돈까지도 주고 이제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이트에서 이제 공지사항 올라오는 거 보면 30일 이내에 기사를 삭제하려면 보통 5만 원을 내야 한다. 그다음에 입금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즉시 삭제 비용은 10만 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 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제가 되느냐? 사실 이게 일종의 사기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거든요. 말끔히 저 정도 돈으로 다 지워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왜 또 이게 문제가 되냐면 각 서버라든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단 하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5만 원, 10만 원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이 어찌 보면 사기성이 농후할 그렇습니다. 수 있다. 네네.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과기정통부의 조사 결과가 참 충격적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 꼴로 가짜 뉴스를 접해봤다. 저도 여러 건 접했습니다만 그런 아주 40% 이상이면 높은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41.9% 정도가 이제 가짜 뉴스에 접해봤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딥페이크 가짜 뉴스라는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이제 판별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41%, 그다음에 가짜 뉴스를 접해본 적이 있다는 게 39%, 40%. 거의 네. 한 5명 중 2명 꼴로 저런다는 그렇죠. 거예요. 육박을 하는데 응답자의 이제 95% 가까이 되는 부분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일반적인 가짜 뉴스보다 이제 부정적 영향이 훨씬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비용, 소위 말하면 딥페이크 가짜 뉴스가 일반 가짜 뉴스보다 심각하다는 의미에서 이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 관련한 이런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이게 가짜 뉴스가 뭔지를 판별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도 일선 수사관들은 가짜 뉴스를 하나하나 직접 들여다보면서 이 수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첨단 가짜 뉴스는 막 하늘을 날아가는데 달리다 못해 수사관들은 걷거나 기는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선 수사관, 특히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딥페이크나 딥보이스 관련한 보이스피싱 문제도 이제 있지만은 이런 걸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이걸 생성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사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게 상당히 협조가 많이 되는 걸로 지금 작년부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가짜 뉴스를 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떤 범죄의 그 수사하는 가이드가 마련이 돼야 되고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이 사이버 범죄 비중을 보면 2016년도에 8.27% 정도가 지금은 15%, 2022년까지는 15% 정도로 상승이 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실제로 이제 우리 교수님도 경찰 일선에 계셨지만은 이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이 AI로 하는 그런 그렇죠. 가짜 뉴스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일선 후배들은 듣고 계십니까? 사실 이제 챗GPT 같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기반한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소위 대응 시스템이.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없으면은 이 사이버상의 어떤 기술적인 이런 스킬적인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해서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 기일이 오래 걸리는 건 바로 해외 서버가 있거나 이런 스킬적인 대응 그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보완책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 텔레그램 자경단이란 그 사건이 있었어요.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였는데 수법이 참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 범죄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조주빈의 그 N번방이라든가 박사방, 서울대 N번방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보다 굉장히 훨씬 그 숫자도 많고 더 악랄한 지능적인 건데요. 여기에 보면 10대 미성년자가 159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총책이 30대였는데 드라마 보면은 우리가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제 영화도 있었죠. 수리남이라는 혹시 앵커께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목사로 본인이 지칭을 합니다. 자처를 하죠.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밑에는 집사, 그다음에 전도사, 부전도사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피해자들 유인하는 숫자가 많으면 여기에다가 직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감쪽 같은 교회 조직을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지는 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변에 관련된 정보들을 입수를 해서 2 내지 3년간 소위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시기죠. 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성착취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난달 24일 총책이 검거되고 14명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 성착취 범죄가 무려 1,094건이 접수됐는데 그중에 573명을 검거했거든요. 네. 이 자경단 관련한 목사라고 자처하는 이 분들은 수법이 굉장히 더 악랄하고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3년 미국 사이버 회사가 있습니다.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라는데 여기에 놀란 일이 생겼어요. 2023년도 전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를 보는데 한국이 무려 50%가 넘는 피해자 국가. 한국인이 그 피해자가 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정말 여기에 대한 상당히 충격적이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한국인인데 그 내용을 보면 노예로 명령에 복종을 하고 교육을 받는다. 신상 박제 후 고발당한다. 신상 박제가 무슨 말인가요? 신상 박제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신원을 전체적인 맥락을 완전히 다 숙지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걸 영상에 올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서 박제라고 하는 부분은 한번 박제를 해버리면 지워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완전히 겉만 남겨 속을 싹 긁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인격살인이 아니라 정말 살인에 준하는 그런 인격살인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악랄한 범죄, 지능적인 성착취 범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이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구별하기가 일반인들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 않은 말과 하지 않은 행동도 작정만 하면 쉽게 꾸며낼 수 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We're entering an era in which our enemies can make it look like anyone is saying anything at any point in time, even if they would never say those things.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someone else would, like Jordan Peele. This is a dangerous time. Moving forward, we need to be more vigilant with what we trust from the internet. That's a time when we need to rely on trusted news sources. 자, 이 영상은요, 미국의 한 콘텐츠 회사가 만든 가짜, 그러니까 딥페이크 영상이라고요? 뭐 트럼프 비방하는 오바마 이제 이렇게 되는데 미국 회사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인데 이게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리고 이제 목소리를 입히고 딥보이스라고 보통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자연스럽게 입모양까지 조작을 해서 딥페이크에 주는 경각심을 주는 건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딥페이크 이게 진위 여부 구분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 챗 GPT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익히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사람, 목소리 그다음에 얼굴 형상까지 모두 만들어서 이 딥페이크 영상을 내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하다고 하는 건데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딥페이크 피해자가 한국이 무려 50%가 넘는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딥페이크 기술이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모두 이걸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에 가겠습니다. 도박 얘기인데요. 참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전경찰청에 자신의 도박 사실, 내가 도박했습니다. 이렇게 자진 신고한 고등학생이 있어요. 증언이 매우 아주 놀랍네요. 대전경찰청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17세 학생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도박에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처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진 신고하러 자수하러 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 짧은 시간에 도박 2년 동안에 무려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 2천여만 원 가까운 돈을 도박빚을 지게 된 거죠. 근데 최초에 도박을 하게 된 것은 세뱃돈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의 권유, 하루에 5만 원씩만 벌면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권유, 게임에 빠져가지고 도박을 하게 됐다라고 해요. 근데 더 이상 견디기 힘든데 나중에 도박을 5만 원에서 시작했다가 300에서 400만 원까지 베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 견디기 힘들어서 대전경찰청에 자진해서 신고하고 자수를 하게 된 그런 내용인데 고등학생들이 이런 도박에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는 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네. 자, 이 도박을 했다고 자진 신고한 학생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들까지 보니까 우리의 청소년 도박 정말 심각하네요. 사실은 지금 이 학생의 진술만 의해도 보면 한 학생 한 반에서
대부분 도박을 하는데 문제는 굉장히 모험생이거나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도 이 인터넷, 이 사이버 도박을 한다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자진 신고를 했을 때 처벌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예전에 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그 범죄 심사 선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행 수법이 재범이거나 상습범이 아니거나 또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즉결 심판 내지는 훈방 또 보호 처분을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돼서 전가 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이런 방향인데 지금 제가 예전에 보면 수서나 송파 경찰서에 경미범죄 심사위원을 했는데 네.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경미범죄를 저지르는데 모두 형사 입건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가가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평생 기록이 남는데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자진신고나 자수했을 때 청소년들 보호 처분 내지는 훈방 직결 신문 직결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스템이 빨리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자, 바로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시지 말고 청소년이나 그 부모님들이 자진해서 신고하면 적어도 전과 기록은 안 남는다. 흔히 우리 하는 말로 빨간 줄 안 남는다 이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정가라고 하는 부분은 호적에 올라갔을 때 이게 정가라고 보통 시골에서 이제 지방에서나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빨간 줄 얘기. 빨간 줄 올라갔다. 그런데 이런 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 자진 신고, 자수라고 하죠. 자진 신고를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재범하지 않았거나 또 그 범죄 행위 자체가 강요된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해서 그다음에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뭐냐면 보통 이제 보호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집안에서 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그런 부분이 10가지 있거든요. 사안이. 네. 그리고 직결 심판은 절대 이 범죄 기록이 남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범죄 전력이 남지 않는 그런 행동을 자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자진 신고, 자수를 하십시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도박 중독이 정말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요? 2030 세대에서 굉장히 많은 도박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30 세대가 도박을 많이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은 20대가 이제 보통 2020년 보면 입건된 사안이 630명. 그다음에 2024년도에 1134명으로 나오는데 30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해요. 629명, 1130명. 2020년과 2024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부분은 이게 뭐냐면 인터넷, 소위 IT를 접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뉴스도 보면 대부분 포털 사이트라든 이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이 결국 이런 어떤 채팅하거나 게임에 광고로 올라온 사이버 도박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2030 세대, 소위 인터넷에 익숙한 이런 사람들이 사이버 도박에 쉽게 노출이 되면서 도박을 많이 하게 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 도박 중독은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서둘러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합니다. 또요, 이 실제로 육군 부사관이 도박 중독에 빠져서 이 2차 범죄로 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울의 한 군부대에서 부사관이면 보통 이제 그 원사, 준이 이하를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중사, 뭐 하사, 중사, 뭐 상사 이제 이런 분들인데 이 계급에 있는 한 그 부사관이 밤에 보면 사병이 보관하고 있는 사무실이 어떤 거냐면 보통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폰을 일반 병사들에게 주지만 그 전에는 보관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무실로 들어와 가지고 한 사병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게 돼서 이 사병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대출업체에다가 100만 원을 이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병은 이때 뭐 점호를 받고 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병에게 돈을 빌리고 또 군 장병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이렇게 해서 무려 2억 원 상당을 이제 빌리게 됩니다. 그 병사에게는 3천만 원을 빌렸죠. 네. 근데 이게 결국 밝혀졌어요. 그렇게 돼서 이 부사관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군에 근무하는 이 장병들에게까지 도박 증세가 오염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약처럼 도박도 학교, 군까지 지금 침투해 있다. 심각합니다.
도박 빚이 많아지니까 아예 교도소로 가겠다고 한 20대 청년도 있었다고요? 남양주 지원 형사 합의부 사건인데요. 사실은 22세 된 남성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지난해 11월 3일 날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오전 1시 30분경에 한 편의점에 들어갑니다.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가위를 훔치죠. 그래서 훔친 가위를 가지고 편의점 직원을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흉기로 이업을 해서 이제 돈을 달라라고 해서 돈을 강취라고 보통 법률적인 용어를 합니다. 네. 이 뺏어가지고 도망을 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결국 인근에서 배회하는 이 범인을 체포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특수강도 혐의로 이 구속을 해서 송치를 했는데 경찰 진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도박 빚에 찌들어서 일부러 교도소 가려고 범행을 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건 뭐냐면 편의점 직원에게 돈이 굉장히 그 성공고에 많았는데도 10만 원만 달라. 이렇게 돼서 결국 판사가 이 구속 실형을 때리지 않고 집행유예를 처분한 그런 사건인데 도박으로 인한 스스로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바로 도박 중독입니다. 네. 정말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살펴보고 이제 각별히 조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춘이 지난 지 사흘이 넘고 있는데 아직도 동장군의 기승이 매섭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